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의 실형을 산 김근식이 오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 출소합니다. 그런데 아직 살 곳도 정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 짚어보고요. 또 지난 4일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4차례 경찰 신고했었는데요. 또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도 있었는데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사고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데 김근식 이 성범죄자 예. 출소가 17일이니까 월요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근식이 이 2006년 네. 5개월 동안 11명을 성폭행했죠. 그렇습니다. 예. 김근식이 지난 2006년 5월 24일 인천 서구에서 9살 여아를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을 합니다. 이후에 인천 계양구에서만 6월 4일 13살 여아, 6월 8일 하교 중이던 10살 여아, 6월 20일 주차장에서 13살 유아, 7월 3일 귀가하던 17살 여학생을 성폭행합니다. 이후 경기 파주로 건너가서 7월 18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8월 3일 11살 여아, 경기 시흥시에서 8월 8일 12살 여아, 인천 계양구에서 8월 10일 13살 여아, 경기 고양시에서 9월 11일 12살 여아를 연달아 성폭행하기에 이릅니다. 네, 주로 아이들 그리고 13살 여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범행 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저씨가 이 짐을 들기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을 때 그 네. 아이들을 승합차로 유인해 장소를 이동한 다음 성폭행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용한 승합차가 흰색이었습니다. 이에 예. 따라 범죄가 발생한 지역 일대에서는 공포의 흰색 승합차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렇게 많은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형량이 15년밖에 안 됩니까? 사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성년자,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양형 기준상으로도 네.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징역 11년 이상이 권고되고 상해를 가하였을 때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형과 양형 기준은 현행 기준입니다. 당시 김근식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 정도로 높은 법정형과 양형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형과 양형 기준이 개정되게 된 이유는 김근식의 범행 이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그랬군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각계각층의 비난이 본물치자 이 국회는 성폭력 처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음주 감경을 성폭력 범죄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률도 개정했습니다. 같은 범죄를 만약에 최근에 저질렀다면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시 대법원도 양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상해가 추가될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양형 기준을 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재범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근식이 2006년 범행을 저질렀을 때가 그 전에 성폭행을 저지르고 5년 6개월 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와서 16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거였다면서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후 출소 이후에 16일 만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당히 단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 대상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소아상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물론 개별적 심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두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즉 김근식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교도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교화 프로그램, 특히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230시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동료를 폭행하는 문제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현행의 치료로서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서 출소 이후에 범행을 막기 위한 조치, 재차, 3차 여러 겹을 씌워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범행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 일반적입니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관련 제도들은 여러 차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당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 전에 각자가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법원, 보호관찰소, 경찰이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른이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어른의 요청은 거절하라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이제 대책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거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였고 범행 장소가 주로 인천 서구 계양구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주거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추정컨대 김근식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소 이후에 어디에 거주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데 네. 다만 김근식에 대한 판결 선고 시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출소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소에서 먼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하게 됩니다. 즉 이동 경로는 언제든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주거지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별도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자발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자, 김근식에게 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자발찌도 특수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잠깐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자발찌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외관상을 한번 보면 이게 국민들은 이게 쉽게 절단이 되어지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그러니까 스트랩의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연말부터 이거를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이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새로운 전자발찌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 말로는 15겹, 15겹으로 된 신형 금속 발찌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자장치는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끊어내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존 전자장치에서 내장재를 훨씬 더 추가한 견고한 전자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외형도 금속으로 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형이 금속일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끊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반기 전자장치 관련 인력을 131명 추가 증원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호소입니다. 즉 나름대로는 법무부도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관련 기관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자발찌를 좀 더 강한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또 이제 주거지가 정해지면 외출 제한, 여행 제한 조치도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업무입니다. 이 보호관찰소가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서 김근식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주거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찰도 범죄 예방의 업무는 경찰에게 그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경찰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출소 후 주거지가 마련되면 전담팀을 구성하고 CCTV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방범 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소 이후 여러 가지 대책들 나오고 있는데요. 치료 감호 청구? 이게 가능한 겁니까? 치료 감호 청구라고 하면 일단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국립병원에 맡겨서 거기서 보호하면서 치료하면서 접촉을 좀 제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 치료감호법은 약물 중독자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서 그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치료 감호 시설의 수용에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치료 감호, 현행 치료 감호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치료 감호 선고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김근식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시 치료 감호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 감호가 불가능하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치료 감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즉 형 집행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 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한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달 전이었죠. 조두순 씨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가 마련됐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좀 더 강화된 조치인 건 맞습니까? 그때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예. 있습니다. 일단 보호관찰소도 그와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경찰도 조두순을 담당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례 관리를 받아서 참고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치료감호법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보호법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회보호법은 약물 중독자 등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보호시설의 수용에 교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치료 감호뿐만 아니라 보호 감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습니까? 그 이유가 단순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는 부족하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과 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판사가 보호 감호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 자체는 위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치료감호법이 대체입법으로 마련된 것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 조두순이나 김근식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무기한 치료 감호 받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취해질 수 있는데 상당히 정치하게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 구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예.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만한 기준도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석방 가능성을 열어둬야 위헌 시비 없이 온전한 법률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낮에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지금 화면 나올 텐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9월 1일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출동했고 분리 조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9월 6일에 폭행을 당한 아내가 두 번째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예. 이 임시조치는 경찰의 신청을 거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예. 즉 서로 분리하고 퇴거할 뿐만 아니라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인데 이 조치가 상당히 뒤늦게 이루어집니다. 이 세 번째 신고가 이루어진 9월 9일 이후 그러니까요. 9월 19일에 접근 예.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법원이 아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9월 26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네 번째 신고가 이루어졌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두 번째 신고 당시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로 인해 조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 네 번째 신고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다 10월 4일 드디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9월 1일부터 저희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4차례 신고를 했고요. 뭐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됐다고 했고요. 신고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는 특수사매 혐의로 입건을 했지만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범죄 사실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 긴급 인시조치를 경찰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고 네. 이후에 법원의 판결, 즉 법원의 결정을 거쳐서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의 현장에서의 긴급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고 법원의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법원의 조치에는 상황에 따라 1개월간 유치장 내지는 구치소에서 유치도 가능합니다만 이 모든 조치들이 심리적 강제 방안에 불과합니다. 즉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경고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는데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예. 현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라 네. 가정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건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석방을 하더라도 즉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과 물리적인 접촉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 제도 도입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조치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가해자가
좀 의처증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 가족 사이에서의 어떤 스토킹 같은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어떤 범죄들이 있고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사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응급조치 관련 규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굳이 가족 간의 임시조치 관련 법제를 논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 규정 자체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마련되어 있던 것입니다. 네. 관련 조치는 충분히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해 범행입니다.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마련하고 있는 5유형의 살인 중 보통 동기 살인입니다. 아내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을 차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비난 동기 살인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예. 곧바로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계획적 살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고 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난 동기 살인을 유추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보호 요청을 했고 또 뭐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온전히 사회 방해에만 치중할 수 없다 보니 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만 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에는 충분히 위헌 시비를 염두에 두고 정착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조건부 석방 제도는 도입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해 보이고 말씀하셨고, 그와 별개로 예. 피해자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가 단순 스토킹 내지는 접근을 넘어서서 강력 범죄 발생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경찰에 피하를 함으로써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요청한 거 아닙니까? 4번이나 신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추가적인 조치로서 신변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가장 좋은 방식은 각자가 대처하는 방식인데 그와 같은 방식을 온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조치 외에도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경찰이 적어도 상주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보호 조치, 즉 다른 구금 시설이나 아니면 보호 시설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신변 보호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폭행이 있었고 네. 신고를 하니까 쫓아가서 뭐 벽돌로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흉기로 위협을 하고 드디어 흉기까지 휘둘러서 결국 아내가 숨지는 그런 네.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 사전에 여러 중간에 이제 차단할 수 있었던 조치가 가능했어야 하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해자에게 오히려 스마트워치를 착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이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기각을 하더라도 조건부 석방 제도로서 전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아직 법률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네. 대법원도 조건부 석방 제도는 받아들일 용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가해자는 지금 술에 취해서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십니까? 술에 취한 사정이 심신 미약 사유로 반영되지 않은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개정에 따라 감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심신 미약은 단순히 법원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판단 외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즉 법적 판단으로서 심신 장애에 해당하는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경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라 감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피해자분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야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